한 27회까지 신탁 등기가 계속 나오다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건 IMF 이후에 이런 신탁 등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탁의 종류 5가지가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너무 많이 알 것도 없어요. 이 책도 너무, 이 요약집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1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신탁에 관한 등기 절차. 요즘에 특히 담보신탁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걸 이용해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보통 이제 담보신탁 방식으로 많이 되는데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주고 분양할 때마다 그 하나씩 이제 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가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등기와 관련해서는 항상 신탁 등기는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변경, 설정. 대부분 소유권 이전이 제일 많죠. 그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할 때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해야 되고 일괄 신청한다. 이 말이 나와. 일괄 신청. 일괄이라는 것은 한 건으로 한다. 동시 일괄. 이런 표현을 많이 써. 동시 일괄. 그리고 이건 첫째 명칭이 바뀐 게 지금 현재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도록 조문이 다 바뀌어 있어요. 이거. 수탁자 단독. 재신탁도 역시 수탁자 단독 신청. 수탁자 단독 신청한다. 근데 수탁자가 이걸 맡긴 사람 뭐라고 그래 그러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있을 때가 있어. 수익자.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데 이 위탁자가 수탁자 넘길 때 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얘가 하지 않으면 수탁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신탁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이걸 대위할 수 있어요. 대위. 근데 신탁 등기는 이렇게 항상 동시 신청, 일괄 신청을 꼭 기억해야 돼. 동시 일괄. 동시 일괄. 꼭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는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수인이 수탁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수탁자는 관계는 전부 다 합의 관계라고 써줘야 됩니다. 합의.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 합의. 2명이다, 3명이다 다 합의야. 그리고 매 부동산마다 무엇을 내야 되냐? 신탁 원부를 만들어야 돼. 이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신탁 원부를 만들 이건 등기 기록의 일부다. 등기 기록으로 보는 거 이거는. 그래서 신탁 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따로 별도로 이것도 발급해 주세요. 신청을 해야만 발급해 줍니다. 신탁 원부는. 넓은 의미 등기부 4가지가 있다. 역시 공신도매, 공단 목록, 신탁 원부, 도면, 매매 목록. 그래서 여기서 공단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단 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공동 담보 목록은 공동담보란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다 공동담보야. 근데 공동담보 목록이 만들어지는 것은 5개 이상일 때. 여기서 매매 목록이 만들어진 것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알았어요? 구별해야 돼. 그래서 여기 신탁원부. 이건 등기부 일부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 신탁원부. 꼭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역시 말소 등기도 동시일괄. 똑같이 따라가는 말소도 동시신청, 일괄신청 넘어가고, 참고로 신탁 등기 관련 등기 형식을 물으면 주등기를 선택해야 돼. 신탁으로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라고 하지 말고 주등기로 간다. 이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순위번호도 하나의 순위번호. 또 동일한 같은 순위번호 이런 말 써야지 별개의 순위번호라든가 다른 순위번호 이런 말씀은 다 틀려. 신탁이나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및 신탁. 그래서 순위번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동시에 일괄, 합유, 신탁원부, 그 다음에 주등기, 같은 하나의 순위번호. 요게 전부 다요. 나오는 것. 그래서 여기 요약집에서는 그래도 조금 몇 개 더 실어 놓은 게 117페이지에 보니까 신탁 등기 절차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탁자 단독 신청하는 건데 등기 절차를 보면 거기 보면 박스 안에 수탁자 단독으로 바뀌었고 수탁자 신청하자면 수익자나 위탁자, 수탁자를 대유할 수 있다. 수탁자 2명 이상 합의 관계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만든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역시 나왔죠.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서 동일 순위, 같은 순위다. 이 얘기는 5번에 하나의 순위번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신탁등기 말소도 역시 권리전 등기와 신탁등기 말소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 형식은 다 주등기, 하나의 순위번호. 요 정도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법무사 중개시험법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등기 관련된 것이 27회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기출지문 1페이지 맨 밑에 봐 3번 문제. 신탁등기 관련 설명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신탁등기 시 수탁자가 값을, 수탁자 2명이네. 수탁자 2인 이상이라면, 수탁자 2인 이상이면 수탁자가 여러 명이야. 그럼 뭐 합유 관계라고 쓰라죠. 합유. 그 다음에 등기관 수탁자의 고유자의 사람은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말소 등기를 할 경우, 자, 지금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4번 신탁 재산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 같은 동일한 순위번호라는 거. 순위번호 같다. 4번 틀린 것이고, 그다음 5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중 일괄, 일건을 일괄한다. 일괄. 요런 데 표현이 다 있어. 나오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냥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단독 신청이다, 대위할 수 있다, 동시 일괄, 합유, 신탁 원부 문제, 주등기, 하나의 순위번호. 이거밖에 없어요. 알았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고 그래. 신탁 등기 나오면 요거 이건 답이 없다. 더 이상 자세히 낼 수도 없고, 조문이 있으니까 하나 낸다고 봐야 여기를 조금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 대해서 여러분 요약 좀 굉장히 길은데 이거 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118페이지부터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저당권뿐만 뒤에 임차권도 용익하는 권리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민법 시기력을 배경으로 하면서 원리만 알면 된다. 그럼 자 보세요. 원리가 뭐냐? 용익하는 권리다. 용익하는 권리는 물권 중에 뭐가 있다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 물권이 있고 채권 중에서 임차권 이렇게 있다. 용익. 그럼 용익이란 것은 사용, 수익 뭐가 된다? 전부도 되지만 부동산의 일부도 된다. 부동산의 일부도 된다. 이때 일부란 말이 나면 뭘? 도면을 첨부한다. 그 다음에 권리일부는 안 된다. 권리일부를 다른 말로 지분이라 했지? 지분 안 보이니까 이건 할 수가 없어. 이 지분 중 대표적인 것이 대지권이야. 대지권. 대지권은 구분건물 소유자가 대지에서 가지는 지분을 말. 1차가 된 지분을 말하지. 그러니까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러면 대지권에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 등기 못 한다. 지분이니까 지분. 눈에 안 보이잖아. 전세권 등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전세권 등기를 신청하면 그 전세권 등기는 건물만의 전세권이야. 왜?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그래서 따로 안에도 등기관이 다 써줘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호에 전세권 등기하겠다. 그러면 101호 소유자가 갑구에 가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에 A가 소유자인데 전세권 등기를 을한테 해준다. 그럼 을구에 여기다 1순위로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짜리 비합으로 해주는데 이렇게 할 때 아파트는 뭐라고? 구분 건물이니까 구분 건물은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한다 했지? 하나로 문제. 여기서 구분 건물에서는 좀 이따 보겠지만 A 거야. 그럼 이 토지 지분 여기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하나 일체라는 건 분리처분할 수 없다 했지? 그러면 건물은 이건 부동산의 전부 일부도 되잖아. 그러면 이건 대지권. 즉 아파트 부지를 혼자 다 가지고 있지 않죠. 101호 소유자는 자기가 지분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13,500분에 뭐 131만큼 지분이 있다든가. 이게 대주권이야.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 저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되니까 건물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요게 바늘과 실이 관계라고 얘기해 줬잖아. 건물은 바늘 같다. 요 대지권 1차 된 실이다. 묶고 나서 같이 움직여라. 바늘 갈 때 실 따라가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전세권 등기하면 난 바늘만 쓰겠다. 건물만 쓰겠다
이거 있는데 여기 붙어있는 C는 뭐야? 지분이라니까. 이게 지분.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여기에 안 미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부기 등기로 여기 1번 부기로 1번 전세권 이렇게 써줘. 등기관 직접 항상. 그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거 안 써도 당연한 거예요. 왜? 요 대지권은 지분이니까 전세권 효력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한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전세권 설정할 때 건물 전세권 등기하면 요 지분은 요 대지권은 전세권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만 전세권 한 거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요게 권리일부가 지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지상권 하면 여기서 항상 필요적 정보는 암기를 해야 돼. 지상권 설정이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알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존속기간, 지류약정 다 임의적이에요. 지역권 설정도 뭐가 있다?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승역지 표시. 이 얘기는 요역지라는 건 승역지엔 요역지를 써주고 거꾸로 요역지엔 승역지를 교차적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같은 경우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전세권의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여기 들어간다는 거. 이건 요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상권에는 뭐가 문제되냐? 이건 구분할 수 있다. 뭐가 나?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동일 토지 외에 상하이 범위만 다르면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반 지상권 2개 있을 수가 없어요. 범위가 똑같으면 배타적 물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과 관련해서는 전세금 반환채권이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이라는 게 조문에 나와 있는데 이건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만 가능하다.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양도할 땐 양도액을 꼭 쓰게 돼 있습니다. 임차권에서는 필요적 정보가 뭐예요? 여기선 차임. 요 정도 기억해 주는 거 기억할 거 요거. 알았어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기본 원리. 일부가 있으면 도면 따라간다. 다만 전세권은 그 건물이 일부일지라도 그게 특정층 전부라면 도면을 낼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야? 2층 건물 중 1층만 전세권 설정할 때 건물이 일부야. 근데 1층 전부 특정이 되니까 도면 안 낸다는 거야. 일부일지라도. 알았어요? 이런 정도 내용을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120 요약집 보시면 몇 페이지부터냐? 118페이지부터 지상권 하면 필요적 정보, 목적, 범위를 기억해라. 나머지 기간 같은 건 불확정기간을 써도 좋다. 오른쪽에 일부만 도면 첨부한다. 다 공통사항. 구분했을 때는 상하이 범위가 다르면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는 반드시 써라. 이런 얘기고. 요역지는 직권으로 한다. 승역지는 공동신청이고 등기 실행해서 직권에 등기, 요역지 등기부에 쓰는 건 등기만 직권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에 관련돼서는 자 1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필요적 정보 전세금과 전전세금 여기서 범위도 써주는 거예요.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반드시 쓰라는 거. 나머지 다 임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일 땐 도면을 낸다는 거. 저 부동산이 5개 이상하면 공동 전세 목록이나 공동 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느냐? 지금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 다음 거기 3번에 나온 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이라는 조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에 났던 거예요. 이건 존속기간 끝나고 나서만 하는 것이고 이때 양도액을 써줘. 얼마? 일부 양도했으면 얼마를 양도했느냐. 양도액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머지는 다 민법 실력까지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등기 관련된 건 이런 정도. 이게 뭐야? 이 필요적 정보 신청서에. 나머지 다 민법 물권 내용이에요. 물권 내용.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거 해봤자 머리만 아픈 거야. 또 자 보세요. 등기법이 그 광대한데 낼 게 없어서 지역권 가지고 뭘 씨름하겠습니까? 내면 용익권에 관한 거 전반적으로 물어보거나 담보고 이 정도밖에 못해. 막 50문제 낸다면 여러 가지 물어보지. 30문제 낸다면 물어보지. 12문제 가지고 중요한 게 태산같이 쌓였는데 겨우 지역권 문제가 한 문제 물어보겠습니까? 출제원이 이 감각이 편향된 거지. 알았어요? 내봐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일반적인 것밖에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민법적인 실력을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요 필요적 정보는 암긴 해야 돼요. 신청서 쓰는 거니까. 자, 4번 문제 보세요. 용익권 등기관 설명 틀린 거 28회 때.
예, 이렇게 한 번에 하나 정도 용익권 나오거나 담보권 하나 나오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막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물권법처럼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민법 공부한 걸 배경으로 해서 그냥 필요적 정보 몇 가지 이런 거 원리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할 때 지상권 목적 이거 뭐야? 목적을 반드시 써라 이런 얘기야. 2번 지역권 설정할 때 목적 반드시 써라. 목적 범위 요역 지정 시필이 들어가는 거니까.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 원인의 보증금이 있으면 써라. 이건 뭐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차임은 반드시 쓰지만 보증금이 있을 때 쓰는 거고.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 그 범위가 토지 일부일 때 그 부분 표시한 토지 대장을 처음 보죠.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면 뭐 들어가? 도면이 들어가. 도면이 뭐예요? 토지 같으면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게 이게 도면이지. 토지 대장은 도면이 아니죠. 대장. 지적도 도면을 내야 돼. 도면을.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대장이나 도면입니다. 5번 임차권 등기할 때 뭘 쓴다? 차임. 이거 최소한 요거밖에 안 나와. 나와봤자 이렇게. 좀 깊이 나오면 그냥 민법적인 거 물어보는 거 조금. 아셨죠? 뭐 지상권의 존속기간, 민법의 최단 존속기간, 수목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뭐 이게 다 민법. 그럼 영구 무한도 되니까 불확정기간 어떠냐? 철탑 존속기간 된다. 이런 게 다 이런 내용들이야. 그런 것들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기출 지문들 몇 번 보다 보면 다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인권 문제 봤고 담보물권은 특히 이제 저당권과 근저당권인데 특히 저당권에서는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121페이지부터 쭉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원리가 아까 용익권 부동산 일부는 되지만 권리일부는 안 됐지. 담보물권은 거꾸로 부동산 일부는 안 돼. 권리일부는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당권에서 채권액 표시와 채무자 표시는 들어가는데 근저당일 땐 채권 최고액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임의적이야. 그 다음에 저당권의 핵심은 근저당이 문제돼. 나오면 왜? 여러분 실무상은 거의보다 근저당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아주 찾아볼 수가 없고 다 근저당이에요. 근저당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이건 그는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포괄적 담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다수의 불특정 채권, 장래의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기 때문에 개개의 채권 채무는 양도하거나 인수할 수가 없어요. 특제 언제 되냐? 결산기에 가야 돼. 결산기. 장래 언제? 결산기. 일정 한도를 뭐라고 한다? 이걸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 속에는 이자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 약정이 있어도 이자는 뭐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B 간에 우리 계약 거래합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간에 물건 대주는데 매일 물건 대주고 대금도 받기도 하고 모아서 받기도 하고 그럼 우리 결산을 어떻게 하냐? 분기별로 합시다. 한 달마다 한 번씩 결산합시다. 그럼 그때 채권 채무 계속 증감 변동하고 있어. 결산기 가보니까 여기 결산기 가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채권 최고액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채권 최고액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럼 채권자 여러 명이면 어떠냐? 채권자 여러 명 B, C, D 있다. 이건 액수를 나누느냐? 나누지 않는다. 단일하게 써라. 채권자, 채무자 다수일지라도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쓰는 거지 채권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도 연대를 안 씁니다. 여기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런 말 쓰지. 이건 민법상 이건 민법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종성이 뭐예요?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면 역시 담보물권도 발생하고 없어지면 소멸하는 거예요.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 이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담보물권의 특징 내가 다 공부했지 민법 시간에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또 뭐가 있어요? 불가분성 여기 있었죠. 이런 내용들은 다 민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런 거 떠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등기 관련해서 뭐냐? 자, 근저당권 설정할 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써라. 채권 최고액을 써라. 이걸 어떻게 쓴다? 단일하게 써라. 그리고 구분하지 말아라. 단일하게 쓰고 구분하지 말아라. 채권자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해라. 이 채무자 표시는 연대 채무자라도 연대란 말 안 쓰고 단순 채무자라고 쓴다. 그 다음에 이 속엔 이자까지 포함되니까 이자 약정이 있어도 별도로 이자는 등기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근저당권에서는 변동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쓰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채무자 여기 채권 여기 채권법상 표현이야. 물권법에 의하면 얘가 뭐가 돼? 근저당권자. 그럼 얘가 뭐가 돼? 자기 부동산 설정했다면 근저당권 설정자.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건 권리 변경 등기. 알았어요? 권리 변경 등기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의 원칙입니다. 그때 등기상 이해관계 문제를 앞에서 얘기했고 여기서 채권자가 바뀔 수도 있고 채무자도 바뀔 수 있어요. 채권자가 바뀌었다. 채권자 바뀌었어. 그러면 무슨 등기하느냐? 근저당권은 물권의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다 부기 등기를 해줍니다. 즉 얘가 얘한테 넘겼다. 그럼 근저당권자 BC로 바뀐 거야. 근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로. 그러면 근저당권이나 물권 왜 이전되느냐? 피담보채권이 넘어갔으니까 이전되는 거야. 수반성에 따라서. 알았어요? 물권과 이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 할 수 없잖아. 나는 채권 가지고 물권 네가 가져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요게 주된 권리, 이게 종된 권리. 주종관계에 있어. 주된 권리 이전하면 따라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수반성. 그러면 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뭐냐?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넘어가면 근저당권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한다. 이때 등기 원인을 뭐라고 쓰느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등기 원인을 쓰는 방식이 자, 여기서 물권인 근저당권자인 요 채권자가 바뀌면 근저당권자 바뀌는 거야. 그럼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채무자는 안 바뀝니까? 채무자도 바뀔 수가 있어. 채무자가 바뀌면 이건 무슨 등기냐? 근저당권의 내용의 일부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입니다. 변경. 권리 일부가 바뀌었어. 변경 등기. 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다 부기 등기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바뀌면 근저당권 이전이요. 채무자가 바뀌면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는데 자,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은 채권 최고액 확정되기 전, 요 확정 전에는 결산기 전에는 여긴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 있다는 거야. 불특정 채권. 또 불특정 채무가 있는 거지.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개개의 요거 6월 1일 날, 6월 10일 날, 6월 20일 날, 25일 날 수많은 채권이 있는데 난 요것만 양도하겠다. 이걸 못 하는 거야. 이걸 전체 포괄적으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결산기에 가야 다 계산해보니까 채권액이 9,500만 원이다. 이게 확정되는 건 언제? 결산기에 가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는 하나씩 양도하거나 인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채권자 바뀌려면 뭐라고 표현하냐? 채권자 바뀌려면 여기 만약에 1억을 받을 돈이 있어. 그러면 이 B가 C한테 돈을 갚을 일 있으면 B는 뭐라고 할까? 받아주는 대신에 네가 대신 받아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이걸 채권 양도라고 그래. 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채권자 바뀌려면 전제가 되는 이 채권이 양도가 이루. 양도한다는 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 B 입장에서 대신 받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도 바뀔 수 있어. 그럼 채무자는 B가 A가 얘한테 갚아야 되는데 1억 갚을 걸 지나간 사람한테 대신 갚아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갚을 사람이 대신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법률적 용어로 인수한다. 인수한다란 말. 인수. 알았어요? 인수. 채무자 바뀌면 뭔가 인수가 일어나야 돼.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 채권자 바뀌면 양도 이 사람 입장에서. 주체가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채무자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채권자 바뀔 땐 양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바뀔 땐 인수,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원인별로 이걸 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채권 최고 확정되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 관계를 양도하는 인수 못하기 때문에 결산기 확정 전에 여기 확정 전이냐 확정된 후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전에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져가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라고 그래.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해야 돼. 그걸 뭐라 하냐? 계약 양도.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 알았어요? 기본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가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결산기 전이라면 뭐라 쓴다?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결산기 이후라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살짝 숨어서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채권 최고액 확정 전에, 결산기 전이야.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산기 전에는 뭐야? 계약 양도란 말이 들어갔어야 돼. 어디가 틀린지 모르는 거야, 이게 용어를. 이 민법적인 법률 내용을 모르면은. 알았어요? 그럼 거꾸로 채무자가 바뀐다. 그러면 결산기 전에는 채무자 개개의 채무를 인수할 수가 없어. 네가 가진 뭐 1억 중에서 나 여기 500만 원짜리만 인수할게. 안 돼. 난 너의 채무 지위를 넘겨받을게. 내가 내 지위를 가질게. 이거 뭐야? 계약 인수.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채무를 면책적이냐 중첩적이냐 인수. 면책적이란 뭐야? 기존 채무를 빼주고 나만 채무자. 즉 얘는 채무자 아니고 이제 새로운 채무자 된 걸 면책적 인수. 얘도 채무자고 나도 대신 채무자 또 돼. 이거 중첩적 인수. 왜? 채권이 불리하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채무 인수라는 말 쓰는 건 결산기 이후에만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지문들 몇 번 나온 게 이거야. 근데 왜 틀렸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자, 채권 최고액 확정 전에 채무자의 지위가 채권자의 지위가 바뀌었으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원을 뭐라고 쓴다? 전이면 계약 양도할 말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걸 채권 양도하면 틀려버려. 알았죠? 예. 요거를 정확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이라는 건 우리가 채권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돈만 금전 채권만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만약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 여기 원장님하고 계약. 내가 1년간 거기 세종 학원에 가서 중개사 과목 좀 강의해 줄 테니까 1년 동안 혹시 강의해 주고 무슨 돈도 안 주면 난 또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합시다. 이 학원이 원장님 거야.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내가 받을 돈이 뭐냐면 1년간 강의할 채권이야. 이건 지금 돈은 아니지만 평가해 봐야 되죠. 얼마나 평가했냐? 한 1,000만 원 평가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 평가액이 얼마나 1,000만 원이다. 그걸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현재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금전 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그 평가액을 써주게 돼 있어요. 채권에게. 알았죠?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일반 저당권 하면 채권액 1억 했어. 그럼 2천만 원 증가해서 그럼 1억 2천 원 바뀌었으면 근저당권 변경도 해야 돼. 그리고 일반 저당권은 돈을 다 갚았어. 그날 다 갚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제로가 되면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등기업 소멸하는 거야. 민법 187조에 따라. 그런데 근저당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왜? 부종성이 완화됐기 때문에 증감 변동할 때마다 변경 등기를 할 필요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게 뭐다? 부종성이 완화됐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부종성이 완화가 뭐냐? 이렇게 또 내용을 모르면 그 의미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세요. 저당권 등기관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 자,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아까 필요인 거 뭐라 그랬지?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야. 변제기나 이자 약정은 의무적이다. 약정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채권에 관한 두 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 공담 목록은 몇 개라 했지 아까? 5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든다고 해서? 등기관이. 그 다음에 채권 일부에 대해서 양도란 저당권 일부 전 등기를 할 땐 양도액을 이렇게 한다. 채권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여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권리 일부 이전 등기가 됩니다.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번은 맞는 얘기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는 채권 평가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평가라고 했지. 1년간 1,000만 원 이렇게 평가해서 강의 채권 한 1,000만 원 평가합시다. 그래서
채권 평가액을 써야 돼. 채권액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것이고 5번 이건 이제 공동저당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가끔 지문이 까다롭게 나오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민법상 동시배당, 이시배당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 일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시배당 문제야. 일부를 배당하면은 매각되면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등기할 때, 그럼 선순위권자를 대위해서 자기가 대위에 대한 등기를 한단 말이야. 이때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 받은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둘 다 쓰는 거야. 매각 경매 매각 대금 얼마고 그 중에 얼마를 변제받았다. 매각 대금과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당권 강론에 가면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알 수 있는 데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공동저당 목록은, 공동담보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뭐 이런 데서 답이 다 나온다니까. 그리고 너무 까다로운 데서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걸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구분 건물에 관련돼서는 앞에서 등기부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리처분 금지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135페이지에 보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자, 구분한 건물 전체를 말하면 집합 건물이라고 하며 개개를 말하면 구구분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결국 같은 말인데 민법 시간에는 전체 관리와 연결됐으니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상은 개개의 구분한 건물 등기하니까 구분 건물 등기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 건물의 특징은 뭐다? 크게 보면 등기부에서 어떻게 만든다?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쓴다. 등기 개설할 때. 그런데 등기부 공개, 즉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는 일동 전부가 아니라 1등기 기록이란 뭐라 했지?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을 1등기로 본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표제부 갑구을과 일동 전체 표제를 묶어서 1등기 기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를 보면 뭐가 2개 나와? 표제부가 2개 나오는 거야. 일동 전체 표제가 나오고 전유 부분 표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갑구을과 붙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 등기부 딱 여러분 표제부가 몇 개? 2개씩. 그리고 구분 건물 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다 했지? 객관적 요건을 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이걸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그럼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아파트는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집을 졌다. 2층짜리 집을 졌어. 이걸 단독주택으로 해도 되고 구분 건물로 해도 되고 1층은 101호, 2층은 201호 이렇게 해서 구분 건물 부동산 2개로 등기할 수 있어. 되려면 뭐야?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것. 구조상 독립성은 벽이나 이런 걸 딱 분리가 돼 있어야 돼. 이용상 독립성은 독립적인 출입구가 나 있어야 돼. 다른 전유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1층 대문이 여기 있어. 여기 문 현관문 여기 닫더니 2층은 어떻게 나니? 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 이거 독립적이 아니야. 2층은 이쪽에 이렇게 계단 만들어 이쪽 독립적 출입구 따로 냈어. 여기 다 분리됐고. 이건 구조상 독립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도 있는 거고. 그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걸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하느냐? 소유자 의사라겠지? 그럼 소유자 의사가 중요한 거야. 나는 구분 건물 등기하겠다 그럼 구분을 하는 거야. 나 싫다 그럼 일반 건물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는 안 돼. 기출 지문이 어떻게 나온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아, 틀린 거. 할 수 있겠지. 소유자 마음이라 했잖아. 주관적 요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분 건물 기본 사항이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구분 건물 특징 중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또 나온다 했지. 어떤 거? 토지 건물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자, 아파트가 있다. 그럼 구분 건물 전형적으로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요게 101호, 102호에서 구분한 게 10개씩 붙어 있어. 30층 좀 왔어. 이거 300개가 있어. 이게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법률관계 복잡하다 보니까 요 밑에 땅을 잘 봐라. 이거 누구 거냐 물어봤어. 누구 겁니까? 여기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어느 한 사람 소유가 아니야. 요 땅은 다 101호 거고 나머지는 건물만 있어. 이런 건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가면 특징이 뭐냐? 여기는 이 건물하고 토지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해보는 순간 이것은 어떻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일체로. 일체란 건 뭐야?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로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이 건물을 우리가 바늘과 같이 생각하고 요 토지 관련된 권리를 실이다. 이 대지권은 실이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바늘 가면 실 따라가게. 일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체로. 그럼 보세요. 자,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땅. 그렇지? 땅이 있어야 돼. 건물 지으려면. 만약 무리해졌다. 등기법이 대상이 아니야. 부동산 등기는 건물이 되려면 등기할 수 없으면 첫 번째 요건 토지에 정착돼야 돼. 외기분단성이 있을 것, 토지 정착되고 반영구성, 용도성 이게 있어야 등기해줘. 그럼 땅이 있어야 건물 지어.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지으려면. 그럼 건축법상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그래. 지적에선 지목이 대. 알았어요? 지목은 그렇고 건축법상은 대지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다 건물 지으려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건물 짓는 거야. 알았어요? 대지 사용할 권리. 이게 없으면 건물 지으면 다 철거되는 거예요. 무단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 그럼 대지 사용권이란 뭐냐? 첫째, 땅을 사몬대, 토지를.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사람은 사용권이 있네. 그럼 남의 땅에 건물 못 짓느냐? 지상권을 설정받았어. 그럼 지상권에서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야. 최장은 영구 무한도 되고. 또 토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그럼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다. 이런 권리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긴 뭐가 안 들어가냐? 지상권은 되지만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사람이 쓰는 게 아니야. 지역권. 인여권이 아니고 뭐라고? 지역권이었지. 그러니까 지역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없어. 지역권에다 건물 좀 통행 목적으로만 잠시 밟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다 건물 줘버렸어. 말이 되겠습니까? 지역권자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 건물을 지었는데 지면 일반 건물 졌으면 토지 건물 별개 부동산인데 이게 구분한 건물 졌다. 아파트를 졌다고 보세요. 구분 건물 짓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구분한 건물에서는 요 대지와 토지와 건물 뭐로 취급하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다. 하나라는 건 무슨 얘기야?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이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 이걸 대지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대지권은 건물 일차됐다 있지. 그럼 이게 토지 쪽이지만 이 토지 관련된 권리지만 공시는 어떻게 하냐? 건물 등기부에 다 집어넣어서 공시. 이게 뭐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아파트 질 땐 땅을 사서 짓든가요? 빌려서 짓든가요? 그래서 대부분 보다 소유권이 대지권이야.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땐 땅값이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40%, 40%가 들어가 있어요. 수도권 거의 절반까지 땅값이에요. 그럼 땅을 사지 않았다면 아파트값 반으로 줄어들지? 그래서 국유지에 임차권 설정해서 여기 서민들한테 아파트에서 분양해라 그러면 땅은 안 샀어. 건물비만 주면 돼. 그럼 땅값이 10억짜리가 5억짜리 아파트가 나오지. 반값 아파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얘기했었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아파트 살면서 땅 살 필요가 있어? 별 쓸 일이 없잖아요. 땅에 어떤 용도 써? 그냥 살면 그만이지. 굳이 땅값 살지도 깔고 앉아 있는 거 돈을 많이 예를 들어서 이 지방 여기 세종시는 얼마 정도 갑니까? 보통 30평 정도 기준에. 예? 7억? 예. 8억. 그럼 예를 들어 이 세종시 한 30평대 8억 정도 간다. 그러면 그 중에 한 4억 정도 깔고 앉아 있어. 땅이 밑에. 그 뭐더라 그 돈을 갖다 주고 할 필요가 있냐 얘기야. 사는 데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실익은 없다는 거야. 사용도 않는 거 돈을 잔뜩 갖다 분양받아 가지고 한 3, 40년 있다가 그러니까 결국 국유지다 그냥 이렇게 져가지고 분양하고 충분히 살다가 나중에 땅은 국가 거니까 놔두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은 그렇다는 거야. 자, 이론상은 자 보세요.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므로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가 없어.
이걸 또 기억해야 되지.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앞에서 했던 거 이걸 기억해야 돼. 시험에 나온다고. 예, 대지권 등기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건물 아파트 분양 신청한 사람이 신청해서 어디다 한다고 했어? 건물 등기부. 자,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 건물을 토지가 아니라 건물 등기 기록. 어디다 쓴다고 했어? 표제부였어. 표제부. 표제부 두 개 있다고 했지? 일동 전체부와 전유분 표제부. 그럼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이 일동 전체의 표제부, 일동이 깔고 앉아 밑에 땅이 있잖아. 요걸 써주는 거야. 건물 등기부에다. 일동 건물 내역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이 건물이 깔고 앉아 토지를 써주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쓴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라고 해서 토지 일련 번호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요 101호 표제부 딱 가보면 여기도 전유분의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다가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땅을 사서 이 아파트를 짓다. 그럼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 즉 일체가 된 분리처분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 예를 들어 13,500분의 뭐 131 이런 비율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지권은 항상 뭐라고 했어? 지분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등기를 등기 형식 주등기로 해주는데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더 이상 토지 등기는 이제 공시를 안 해. 일반인들 볼 수가 없어. 이거 굳이 보려면 등기 직접 찾아가 보여달라고 해야 돼.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아니 토지가 등기부가 안 나와요. 이럴 수가 있나요? 미등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등기 왜 안 나옵니까? 지상에 건물 있으니까. 무슨 건물? 구분 건물. 그게 아파트가 아니어도 뭐야? 빌라, 뭐 연립주택 이런데 어떤 땅을 열람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등기가 나온다고 또 불평. 가보면 보나마나 뭐해서 구분 건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대신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토지 등기는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토지 등기는 이 토지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취지. 요 취지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버려요. 어디다? 토지 등기부에. 요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 자,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는데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해당 구. 해당 구는 갑구 아니면 을구에. 이건 무슨 얘기야?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권은 을구에 써준다는 거야. 등기 형식은 이건 다 주등기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 대지권 등기, 요 등기 표제를 보니까 건물 등기 표제부 요 두 가지가 딱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라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항상 직권. 촉탁이라 뭐라고? 직권. 절차에 계시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이 뭐라고? 직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분리처분 금지가 무슨 내용이냐? 따로따로 못 간다는 걸 묶어놓은 거라 했지. 그럼 쉽게 비유해 보세요. 자, 이 아파트가 있어. 101호 건물 있다. 여기 101호 있어. 여기 대지권이 있어. 대지권 뭐라고 했어? 이건 지분이라고 했잖아. 이건 지분. 그럼 A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건물도 가지고 있고 지분도 가지고 있는 거야. 다. 일체로. 근데 분리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파트만 요 아파트 101호만 B한테 팔을게 안 된다는 거야. 즉 건물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건물만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못하지. 이전할 수 없는 거니까. 그 가등기도 안 되는 거야.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 kun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은행에서 난 대지권 가지고 있으니까 아파트만 설정해 주세요. 안 돼. 바늘을 담보 잡으면 실도 담보 잡힌 거야. 일체니까 한 덩어리. 바늘을 팔아버려서 넘겼어. 그럼 실로 따라가는 거야. 바늘 갈 때 실 까고. 일체로. 그리고 여기서 이전성을 전제하는 거 여러분 배웠지? 같이 아까 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이전 가등기 또 어떤 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이 안 된다 했지. 나는 건물만 저당권 설정해서 건물만 경매 넣겠다. 안 돼. 아파트 경매를 받으면 대지권 다 넘어오는 거야. 다 통째로. 일체이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거꾸로 나는 요 A는 나는 대지권만 분리해서 이거 나눠서 요 B가
저 A가 나는 토지에 관련 권리만 이것만 넘기겠다. 돼, 안 돼? 안 돼. 난 대지권만 이전해줘라. 대지권이 뭐냐? 소유권이면 토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가 없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고 지상권, 전세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전세권을 이전할 수도 없고 저당권 설정이 안 되고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임차권을 이전할 수가 없다. 임차권은 저당권이 목적이 안 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 알았으면 자 지금 아까 했던 거 보세요. 대지권은 지분이라 했지 대지권 외에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했지. 그러면 전세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된다 했지. 요걸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자 보세요.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 소유자는 B인데 A가 토지 전세권 설정받아 아파트를 줬어. 그럼 뭐야? 전세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근데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대지권 외에 전세권 등기는 할 수가 없어. 요게 다른 말이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어려워? 이게 어려워? 자 그럼 보세요. 토지 지상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습니까? 지상권. 예를 들어서 비소유 토지에 A가 지상권 설정받아서 존속기한을 100년 약정했어. 최단위 30년, 100년. 100년 동안 쓰겠다. 지료 1년에 충분히 줄게.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어. 아파트 값이 굉장히 싸. 지료 정도만 감당하는 거니까. 여기 8억짜리인데 한 5억에 분양했어. 굉장히 잘 되네 봤더니 지상권이 대지권이야. 뭐 상관 있나? 우린 땅 사서 살기만 하고 그만이지. 땅 그 소유권 받아서 뭐겠어. 그러면 이때 이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건물만 처분할 수 없고 지상권만 따로 이전 못하는 거지. 왜? 지상권이 없어지면 건물 철거해야 돼. 일체로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가 이게 없으면 건물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만 따로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 토지의 지상권만 이전 못해. 그럼 이때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땅 주인이 땅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도대체 왜? 예를 들어서 그럼 아파트 샀다. 아파트 전세권자가 전세 등기된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거 못 삽니까? 하면 저 끼고 사면 되잖아. 이거 뭐야? 지상권 끼고 사면 돼 안 돼? 당연히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토지 소유권은 묶어놓은 권리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상권은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해야 돼. 지상권만 딱 이전하면 큰일 나 이거. 이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요 대지권의 분리처분 금지 내용을 이해만 하면 간단한데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고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못 간다. 결론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 설명이 굉장히 어렵지. 굉장히 쉽게 해줬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제3자 어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나 이거예요. 막 그냥 막 혼자 떠드는 얘기를. 제가 설명 이해하도록 해줘도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학교 초등학교 정도 운동회 가면 애들하고 엄마들 같이 오라고 해서 달리기도 시합돼요. 게임이 있어. 엄마 오른쪽 발에다가 애 왼쪽 발을 보고 같이 뛰기 해. 근데 같이 뛰기는 규칙이 뭐야? 같이 가야지. 근데 애가 느리다고 엄마가 풀어보면 혼자 뛰어가. 그럼 된다는데 규칙 위반이야. 여기도 이거 같이 가라 했는데 얘가 이 분리해서 혼자 가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같이 움직여 해주는 거야 이게. 이해돼요? 이런 원리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런 135페이지에 구분 건물 등기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29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집합 건물 등기에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가야 돼. 등기관이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소관청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의 뜻을 기록한다.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등기 어떻게 한다 했지? 직권으로지. 이걸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지 지역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몇 개 틀렸지? 지역권이라 틀렸고 촉탁이라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은 구분 건물에서는 대의 등기가 많아요. 구분 건물 최초 보존 등기한 자는 나머지
나머지 구분건물 소유자의 표시 등기를 대여란 말도 있었지. 앞에서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구분건물 대지권의 변경이 있으면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면 일동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을 대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소 효력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등기 기록 중 해당 권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한다는 특별 규정 하나 있어.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같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갈 때 주등기는 동순별접 이렇게 해서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이렇게 했는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유일하게 이게 하나가 있다겠지. 이 얘기예요 지금 61조 2항. 그래서 3번에 뒤에 접수번호에 의한 한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요 조문 여러 번 나옵니다. 순위번호가 아닙니다. 지금 볼라는 게 4번 5번 지문을 보려고 한 거예요. 오늘은 4번. 이게 바로 뭐냐. 자 4번 지문 대지권 등기 했어. 그럼 뭐라고? 일체 하나야 하나. 일체로 취급해. 그러면 건물만 따로 이전할 수 있어? 못해.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지금 4번 질문. 이 대지권 등기가 됐다. 그런데 건물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건물만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난 이 대지권 싣고 앞 바늘만 가져갈게. 안 돼. 바늘만 담보 잡을게. 안 돼. 일체 같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즉 건물을 이전하면 대지권 따라가는 것이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면 1차된 대지권인 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5번 질문 똑같이 보세요. 이제 토지배야. 토지 중에 뭐가 대지권이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야. 이게 뭐야? 땅을 사서 아파트를 졌어. 그러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어. 이 얘기야 지금. 자,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입니다.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다 돼 있어. 그 뜻에 돼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 원리로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 이전할 수도 없고 소유권 내 저당권 설정 못 한다 했잖아. 토지만 따로 못하는 거예요. 왜? 건물에 저당권 등기하면 이게 여기까지 미치는 거지 토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체니까. 그래서 이 전형적인 4번 5번 지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이 지문이 이 말을 한다는 걸 이해를 또 못해. 4번 지문이 건물만 저당권 못한다. 5번 지문이 소유권 대지권은 소유권만 저당권 설정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좀 잘 몰라도 어렴풋이 알겠어요? 어렴풋이 이렇게. 그래서 어렴풋이 알았으면 어렴풋이 알았으면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한 말이다. 따로따로. 알았죠? 그렇게 찍는 겁니다. 탁 찍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건물 등기 하나 받고 이제 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가등기 문제. 이거 보고 나중에 이의 신청 보는데 가등기나 여기 조금 쉬었다 합시다.